가장 빨리 만나는 미국장 프리마켓 온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마켓 온에서는요, 미국 프리마켓을 집중 분석하고요, 또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들, 특징주, 핵심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봅니다. 자, 미국장 투자자라면 간담이 서늘했을 공포장이 펼쳐졌습니다. 경기 침체를 용인해서라도 관세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뜻을 내비친 트럼프의 발언이 경기 침체 공포감을 키우면서 빅테크주들을 중심으로 3대 지수 모두 속절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는 과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정말 본격적인 조정장이 시작된 것인지 오늘 프리마켓 온에서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빨리 만나는 미국장 프리마켓 출발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해봅니다. 자, 오늘 프리마켓 시그널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일단은 어제 뉴욕 3대 지수 먼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스닥이 4% 정도 하락을 하게 됐는데 나스닥 4% 하락에 다우존스 2% 하락, 그리고는 S&P 500도 거진 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원웨이 하락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투매가 발생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서는 또 캐나다 쪽에서 온타리오주였죠. 온타리오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 에너지에 대해 가지고 25%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심각한 수준의 투매가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말 사이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해줬고요.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기 침체 오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는 나스닥이 4% 빠진 이후에 백악관에다가 기자들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대변인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실제로는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것이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는 실물 경기단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좀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과는 다른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경기는 앞으로 성장할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는데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아침 한국 시장 기준 아침 9시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시간에는 이제 플러스 0.5%까지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 선물 1.5% 정도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채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서는 채권이 금리가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현재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4.23으로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였죠. 최근에 이제 금리가 가장 낮았을 때가 4.12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는 그런 큰 머니 무브는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기로는 경기 침체 확률에 대해서 한 20%에서 한 30%, 40%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2025년도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까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한 20%대에서 40%대 정도의 응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경기 침체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을 하면서 현재 103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인데 지금 어찌 보면은 105라고 하는 수준을 깨고 내려오면서 달러가 상당히 약세로 흘러갔습니다만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약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달러 약세를 원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계속해서 채권 시장만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는 계속해서 이제 경기 침체까지도 발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미국의 채권일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의 발언은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발언이다라는 포인트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관점에서는 정말로 트럼프가 경기 침체를 불러서 주식시장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현재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채권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우리가 구분할 때 뭔가의 이제 포인트를 잡고 트럼프의 속내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자산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비트코인이 이제 8만 불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8만 불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였었죠.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거기서 추가적으로 뭔가 우리가 세금을 들여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나스닥과 함께 좀 강한 투매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제자 기준으로는 7만 달러 중반대까지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2,000달러가 이제 밑으로 깨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장을 극도의 공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의 포인트 짚어가면서 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전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어제 나왔던 데이터입니다. 어제 나왔던 데이터를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그 뉴욕 연은에서 집계하는 이제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나온 포인트는 일단은 실업률이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올해 1년 동안, 향후 1년 동안 실업률이 더 증가할 것 같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좀 더 시장에서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는 동시에 나온 게 뭐냐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역시도 증가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합쳐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리가 조금 예상할 수 있는데요. 지금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빨간색 선이 이제 맨 끝에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중간값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1년 내 기대 인플레가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관세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다음 차트 보여주시면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실업률이 올라갈 거다라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이 몇 프로냐 그러면은 2%가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경제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것도 시장에서는 이제는 연준이 나서야 할 때다라고 언급을 하는 그런 투자자가 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면은 이제 트럼프가 경기 침체도 감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시장의 지금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보실 수 있는 대목인데, 이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악관에서 다시 한번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경기 침체 발언을 했지만 실제로 경기를 우리가 분석하고 그 최선단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현재 미국의 경기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뭔가 트럼프를 대신해서 상무장관도 마찬가지, 백악관 대변인도 마찬가지 조금은 의견을 수정하고 싶어하는, 그리고는 폭락에 있어가지고 약간은 폭락에 대응을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현재 나스닥 선물이 반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 밤에도 연이어서 반등세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조금 변하고 있는 데이터죠. 페드와치에서 현재 연준이 다음 주 이제 3월 FOMC 때 우리가 2025년도, 2026년도의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 살짝 바뀌고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금리 선물 시장이라 그러죠. 트레이더들 관점에서는 2025년도 특히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2회에서 3회 정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시장에서는 연준이 2025년도의 금리 인하 방향성을 우리가 이제 FOMC에서 발언하는 그 발언 톤과 함께, 그리고는 점도표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을 트럼프는 해소할 생각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조금 기대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표가 그나마 있는 거를 조금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두 개 있는데요. 차트 띄워주시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소기업 낙관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매 판매 영역에서, 그리고는 정말 이제 경기의 가장 앞단에서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가 하나 나온다라는 점, 그게 우리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후 7시에 나오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월달 맞죠? 1월달이군요. 1월달 졸트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비단과 우리가 소매 판매 가장 이제 경기의 맨 앞에 있는 그러한 지표와 함께, 그리고는 고용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침체가 더 강화될지 아니면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연준이 나서줄 거다라고 좀 체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지수 방향성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끝날 것 같고요. 프리마켓 시그널 오늘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네, 이제 프리마켓 이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테이버의 우렁찬 브리핑을 들으셨고요. 오늘 장의 관전 포인트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 아래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IS 이지한 대표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밤새 아마 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간담이 서늘했을 것 같아요. 나스닥이 4% 떨어지는 거 참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기술주의 하락이 두드러졌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우리 투자자들 많이 담고 있는 M7이 이 하락장을 주도한 것 같습니다. 이재한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나스닥이 4% 하락한 거는 예전에 이제 팬데믹 때 우리가 한참 금리를 인상할 때 이후에 처음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간담이 좀 서늘하셨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하락의 원인이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 부분도 조금 마음은 이제 아마 철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와의 대담에서 일부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표현을 썼던 부분이 아마 이제 시장에 불확실성을 좀 증가시켰고, 여기에 이제 백악관의 경제위원장인 헤셋이 1분기 GDP가 마이너스일 수 있다라는 발언이 또 한 번 경기 침체 우려감을 증폭시켰죠. 그리고 이제 아마 전통적으로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경기 침체라는, 뭐 최근에는 통용되지 않지만 이제 과거에 그러한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GDP가 마이너스, 경기 침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좀 반영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어제는 미국의 매수세가 좀 실종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나스닥이 4% 정도 급락한 데 비해서 거래량이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차익 매물이 아주 많이 쏟아졌다라기보다는 매수세가 일단 좀 실종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시장이 어느 정도 이성적인 부분을 좀 찾으면 이런 급락에 대해서는 좀 반전의 기회가 좀 빠를 것 같다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혹은 내각의 인물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시장의 내성을 좀 가기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일부 왔다 갔다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이머. M7에서만 시총 1,100조?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면 버틸 수 있을까 과연 의문도 들어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약간의 그 매수 매도 패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좌가 이제 반토막 이상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주식에 대해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조금 하락폭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이나 아니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한 20-30%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점 대비 20-30% 하락했다라는 건 오히려 이제 장기 관점으로도 보시면은 저 기회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거는 지금 M7이 뭐 테슬라는 조금 다른 시나리오로 상승하긴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당선과 함께 한 200불 정도 하던 주가가 500불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미미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그리고는 메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AI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모멘텀이 죽었느냐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은 오늘도 중국에서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AI 관련돼가지고 중국에서 큰 이제 LLM을 하나 발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주말 사이에도 논문도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이 AI로 계속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뭐 관세를 하니 뭘 하니 이런 얘기는 하고 있으나 그 부분에서 조금은 우리가 장기 관점 놓고 보시면은 결국 중국에게 AI와 로봇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기업들이 다시 한번 규제를 좀 완화받고 그리고는 R&D를 많이 하면서 시장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테슬라 방금 이제 차트가 나가서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게 테슬라는 우리가 뭐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11월 초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제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11월 초 주가가 이게 200불 초반대였습니다. 요 동네 200불 초반대 여기 있었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500불까지 쭉 올라갔던 게 이제 하락을 다 하면서 현재 가격대가 지금 220불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에서는 지금 200불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제가 장기 차트 관점으로 보여드리면은 요게 지금 테슬라가 그죠? 이제 밑으로 만약에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인 이런 지지선들이 나옵니다. 요 장기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에서는 한 170불 정도까지 이제 밑으로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테슬라는 기술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럼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M7에서 테슬라는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갔으면 좋겠다. 따로 15% 빠지니까 근데 멘탈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정말 15% 빠졌는데 이거를 이제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되게 현실적인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테슬라 프리마켓장에서는 2%대 지금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 자, 모든 것의 출발점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였어요. 이지한 대표님.
이게 굵직한 지수 발표가 있었나? 이게 뭐 뚜렷하게 뭔가 우리가 이 침체라고 할 만한 뭔가 잡히는 게 있었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왜 건 이렇게 아니죠. 공포가 퍼진 걸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을 보면 고용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 과정 그리고 인플레이션 과정이 대부분 탄탄하다 혹은 괜찮다는 표현을 썼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나왔던 부분은 사실 이제 경기 침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판정하는 것은 미국의 NBA라는 경기 침체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 그 커뮤니티가 있죠. 거기서 판단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GDP와 관련돼 있는 부분보다는 뭐 소매 판매라든지 혹은 고용이라든지 심리 지수라든지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봐서 이게 뭐 4개 이상 해당되는가 뭐 6개, 8개 이렇게 해서 경기 침체 정도를 파악하는 네. 경기 사이클 판단 위원회가 있죠. 문제는 이제 이 위원회에서 판정을 팬데믹 때도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한 2개월 정도 경기 침체에 들어갔었다고 판정을 했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게 후행성이 이제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 진입을 하고 한 14개월 정도 지나야 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진입하고 14개월 지나면 주식시장은 거의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경기 침체라는 판정이 나오기 전에 계속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예측이 결국은 이제 증시에 반영되는 불확실성으로 항상 증시의 변동성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트럼프 내각과 관련되어서 나왔던 부분이고 일부 이 침체와 관련된 부분을 이전 정권인 바이든 정부 때문이다라는 그러니까 약간의 책임 회피성 발언과 그리고 지금 현재 관세 부과의 정당성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모두 다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제는 공통되게 이 부분이 나왔죠. 그러니까 시장 임원과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커져가는데 경기 침체와 관련된 얘기가 내각에서 나왔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어제 나스닥이 4% 정도 미끄러지는 부분이 나왔다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펀더멘탈의 변화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이 증시에 반영이 되면 가격 조정이 굉장히 급하게 오죠. 대신에 네. 회복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아래 공포를 우리가 기정사실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반복이 될 건데 거기에 증시가 얼마나 이제 내성을 가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 미국 경제가 어떻게 꼬꾸라질 것이냐를 얘기할 때 물가도 잡히지 않고 경기도 꼬꾸라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잖아요. 실제 최근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 보면 그런 징후 신호들 잡히는 게 있어요? 일단은 지금 지난주에 나온 지난달에 이제 제조 PMI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제조 PMI는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제조업의 최선단에 있는 그런 분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경기 안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조 물가는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미국의 1월 달, 12월 달과 1월 달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미국의 무역 수지를 놓고 보시면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부분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현재 미국에 있는 여러 이제 경제 주체들이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기존에 실제로 이제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원자재를 많이 주문하고 있다. 왜냐 그러면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 물량을 확보해 놔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이제 제조 물가를 건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할 수 있다. 실제로 제조업의 현재 경기 상황은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세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재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도 현재 멕시코와 캐나다 근처에 있는 그런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미국 국경 내로 최대한 많이 사재기를 해놔야 된다.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땡겨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지금 붕괴되고 있고 앞서서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국의 1분기 GDP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차지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미국의 무역 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연하게도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미국 내로 지금 계속해서 반입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관세가 발효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만한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이런 걸 놓고 보시면은 당연히 1분기에 GDP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는 사재기가 발생하는 동안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이제 내일이죠. 내일 나오는 CPI와 그리고는 그다음에 나오는 PPI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까 현재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그렇죠 단기적인 왜곡이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혹시나 연준이나 정부가 하는 대응이 늦어질 수 있을까 네.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 어제의 그 폭락장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정말 긴 조정의 이게 정말 시작이냐 이 걱정을 이제 하잖아요. 뭐 외신들 통해서 분석들 나오는 거 보면 S&P 500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20%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매우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이건 두 분께 다 의견 들을게요. 이지한 대표님. 정말 이 정도로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기웁니까? 그 정도는 이제 좀 기울어 판단되고요. 올해는 이제 우리가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차익을 가정을 했을 때 보통 이제 나스닥가 지금 정도 수준, 그러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이제는 좀 심각한 수준으로 간다라고 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어떤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나왔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지금 이제 시장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게 펀더멘탈을 지금 당장 흔들 수 있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파월이 했던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로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던 데가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안 나왔던 이유가 경기는 침체로 가더라도 중국에서 기반되는 아주 싼 가격의 제조업과 관련된 물품들이 공급이 되면서 90년대 이후 실제로 중국이 글로벌화되고 난 이후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꾸 이 얘기가 반복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대중국 관세를 계속해서 미국이 부과하면서 이렇게 되면 경기가 어렵거나 침체될 때 중국에서 저가 물품으로 버텼던 부분이 앞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강하다라고 좀 본다면 실제적으로 이게 펀더멘탈을 흔들 만큼 갈 거냐라는 부분은 저는 정확한 평가는 결국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뭔가 여기서부터는 좀 심각한 수준이다 혹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시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때 이제 시장이 좀 반응을 보이는 게 정당하다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어제 나왔던 급락에서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아이러니한 부분은 보통은 미국의 정부에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네. 연준의 의장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오히려 연준에서 괜찮다고 하고 미국의 내각에서 지금 경기 침체에 관한 발언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그 거꾸로 나왔던 예가 과거에는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시장에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우려감 이게 지금은 증시에서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되었고 아마 점차적으로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되고 협상이 진행되면 시장은 좀 안정화 찾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조정이 좀 과하게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조정이 과하게 나왔고 20% 추가 하락이라는 뭐 이런 식의 비관적인 전망은 좀 기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테이버는 어때요? 같은 생각이에요? 조금 달라요. 일단 과거에 우리가 다른 사례를 좀 놓고 봤을 때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120불 간다, 150불 간다라고 외쳤던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90불 돌파하고 막 96불 그거 얼마 갈 때. 전이에요. 그렇죠. 120불 간다. 골드만삭스에서 120불 간다 막 네.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때가 고점이었습니다. 지금 피앤그리드 인덱스를 놓고 보시더라도 피앤그리드 인덱스가 현재 15포인트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는 최근 한 달 동안의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의 이제 상대 수익률을 놓고 보시면은 현재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10% 정도 상대 수익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 그러면은 지난 24년도 8월 5일 날도 이런 지표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리고는 그때의 2024년 8월 5일 날 애니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뭔가 징후도 없이 거기서부터 반등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때가 이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상대 수익률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빅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빅스가 어제 장중에 29.5포인트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네. 현재 보시면은 이게 심리적인 지표로는 바닥이다라고 볼 수 있는 시그널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제 그럼 도대체 왜 그 상황에서 투매가 많이 나왔냐라고 하시면 이 차트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지금 우리가 월스트리트에서 계속 이제 이야기했던 트럼프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S&P 500 차트인데 S&P 500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전 요 라인, 요 자리 있죠. 요 자리가 계속해서 최근에 S&P 500이 200일선과 함께 지켜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제 장 열리기 전부터도 하락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는 완전히 투매가 발생을 하면서 원웨이로 쭉 밀리는 모습을 보인 게 어제 하루였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제의 투매는 알고리즘에 의한 이제 숏배팅이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여기에서 백악관에서 약간 진화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다라는 점 상무장관도 나와가지고 그 대통령이 경기 침체도 각오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absolutely 완전히 이제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 현재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 올 수가 없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죠 트럼프와의 힘싸움이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파월은 좋다고 하지만 트럼프는 안 좋다고 한다. 왜 그럴까의 핵심이 되는 거는 트럼프는 채권금리를 낮추고 싶어합니다. 채권금리는 경기가 안 좋다라고 공포를 줘야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해야 채권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점에서 지금 트럼프는 오히려 채권 시장을 신경 쓰느라 주식시장에 안 좋은 발언을 하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조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술래잡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속내를 파악하기 위해서
머리를 쥐어짜도 정확하게 시장의 시그널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은데 계속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프리마켓 상황 계속해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오후 6시 현재 미국 시총 50%내 대형주 중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된 주요 종목들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의 하락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뉴욕 증시인데요. 먼저 프리마켓에서 주요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2022년 9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는 그런 상황에선 테슬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날 15% 급락하며 주가가 $200 초반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3.13% 그래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애플입니다. 전날에 혹독했던 하락장을 애플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홍보했던 개인 맞춤형 AI 시리 출시를 미룬다는 소식이 맞물려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시점 10분 지연이 있습니다만 0.14%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입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수혜주이기도 한 오라클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며 부진한 주가 흐름 보여줬는데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심이 위축된 상황이었던 만큼 이번 실적은 특히나 뼈아팠습니다. 오늘 프리장에선 현재 1.5% 넘게 밀리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비만 치료제 위고비로 유명한 기업이죠.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어제 차세대 비만약 치료제 카그리세마의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0.87% 밀리고 있다는 점 함께 보셔야겠고요. 다음은 미국 최대 음식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도어대시는 오는 24일부터 S&P 500 지수 편입이 확정되면서 전날의 하락장도 무난하게 견뎌낸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만 현재 0.2%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미국 대표 철강기업 US 스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2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를 재확인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이 예상되나 대미 보복 관세 우려도 겹치면서 하방 압력 받고 있습니다. 오늘 프리장에선 0.3% 넘게 밀리고 있다는 점 함께 보셔야겠네요. 팔란티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술주 매도세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예산 감축 의지가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와의 계약 수주로 몸집을 불려온 팔란티어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날 장에서 10% 이상 주가가 밀렸고 오늘 프리장에선 여전히 1% 넘는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야 할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이 지표에 가장 민감한 기술기업과 전반적인 시장과 달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 방산기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견조한 제품 매출과는 별개로 향후 미국 경제 부진 우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미국 1월 부인 이직 보고서 이른바 졸트 지수가 나올 예정인데요. 해당 결과와 시장의 반응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 흐름 유심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선 1% 이상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방산 섹터 대장주 록히드 마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와 미국의 국방 예산 감축 기조와는 또 다르게 유럽에선 한화 1,200조 이상 규모의 재무장 계획이 나오면서 방산주들의 주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섹터 대장주 록히드 마틴은 전날 대규모 하락장 속에서도 주가가 선방했는데요. 현재는 0.6%가량 주가가 밀리고 있다는 점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방산 대표주 제너럴 다이내믹스입니다. 전투기 및 전차 같은 전통적인 무기 산업의 비판적인 정부 효율부가 국방 예산과 인원 감축에 나선 가운데 주력 산업인 조선업 부활과 미국 외 국가들의 재무장 기조로 이를 이겨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날 주가는 나름 선방했는데요. 오늘 프리장에선 0.7% 이상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대표적인 기술주 M7 기업들이 일제히 폭락하면서 전날부터 하락세 보여줬는데요. 오늘 프리장에서도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제 큰 타격을 입었던 기술, 커뮤니케이션, 임의 소비재, 또 금융을 중심으로 부진하고 헬스케어, 에너지, 유틸리티 섹터가 하방 압력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장 전에 미국 노동부가 집계한 1월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가 발표됩니다. 오늘 지표 결과에 따라 시장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함영선이었습니다. 네, 프리마켓 특징주 브리핑 들으셨고요. 이 특징주를 보면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역시 테슬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단 프리마켓에서 테슬라가 반등은 하고는 있는데 어제 낙폭에 비하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현재 테슬라가 반등폭을 조금 확대하면서 4.5% 정도까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게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테슬라가 하락하는 제일 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려야겠네요. 네, 지금 4.6% 실시간으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이제 머스크에 대한 불매 운동에 대해서도 최근에 또 그런 것도 있었죠. 미국 내에서 이제 테슬라 그 가게라고 해야 될까요? 테슬라 이제 매장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심심찮게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향후 판매량에 대해서 이게 트럼프 효과라는 게 부정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로보택시는 올해 하반기에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하반기에 재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신기술이 공개가 될 거고 지금 중국과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AI냐 로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인데 테슬라는 그 선두에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뭐 밈으로 올랐다 혹은 뭐 이게 밸류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제값을 계산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있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 관점으로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테슬라를 접근하는 게 현재로서는 유효한 전략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자, 이지한 대표님께서는 이제 로키드 마틴을 좀 주목해 보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로키드 마틴 미국의 뭐 대표적인 방산 업체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미국 방산주를 두고 사실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의외의 주가 흐름을 보였던 섹터가 방산이랑 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산이나 재건이 굉장히 모멘텀을 많이 받았지만 미국은 트럼프 당선 이후 오히려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로키드 마틴은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 쇼크도 들어왔고 하루에 이제 10%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까지 보여졌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이제 미국의 이 방산주에 대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티 레포트를 비롯해서 대부분 레포트들이 이 정도 떨어졌으면 방산주가 이제 밸류가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이제 발표된 미국의 그 방산 수출 결과를 보면 우리도 드라마틱했지만 사실 미국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방산 수출 물량의 43%, 그러니까 늘어났던 부분도 당연히 있고 로키드 마틴은 여기에서 이제 선전했던 부분과 그리고 이제 정부 예산 감소와 관련된 부분이 좀 과도했다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방 예산은 줄지만 로키드 마틴과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항목에서 보면 일부 증액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아마 이제 안도랠리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방산주들은 최근에 급락을 겪고 바닥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가격적인 밸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가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전반적인 정부 예산을 다 감축하는 이런 가운데 이 방위산업 예산도 아주 직격탄이 됐단 말이죠. 미국의 방위산업 예산이 줄어든데 이런 가운데 유럽은 또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위산업 시장 자체로 보면 악재 호재가 좀 혼재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드론이나 정밀 유도 무기나 혹은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반대 무기나 이렇게 어느 정도 발주를 새로 받을 수 있는 쪽에 방산주들이 포커스되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상원이나 하원에서 방산과 관련된 예산에서 일부 증액 됐던 예산이 통과됐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대드론이나 정밀 유도 무기 쪽입니다.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과 관련되어 있는 쪽이 방산은 어느 정도 예산이 생각만큼 많이 줄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역시 이제 마찬가지인데 유럽 방산주들도 지지난주 2주 전부터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가 다시 이제 모멘텀이 좀 줄어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예산이 줄어들수록 꼭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데 로키드 마틴은 아마 이제 거기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항공 관련되어 있는 분야도 있지만 정밀 유도 무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시세를 확장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방산주를 밸류와 관련된 부분에서 반드시 비교를 해서 예전처럼 막 접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로키드 마틴은 충분한 조정을 받았고 네. 예산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좀 회피가 되는 일부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프리마켓 온에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호재가 있는 종목인데 주가는 또 반대로 가는 오라클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라클. 스타게이트라는 분명한 호재가 있단 말이죠. 오라클이 참 전통적인 예전에 이게 IT 업계의 최강자였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한물간 그런 종목으로 좀 치부가 됐었는데 이 스타게이트로 다시 부활하나? 이런 평가도 나왔었단 말이죠. 이 얘기 일단 테이버
네. 오라클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타게이트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긴 했습니다. 그 전까지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이 원래는 우리가 SAP라는 독일 기업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회사에서 회계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SAP와 오라클이 원래는 이제 사내에 있는 인트라넷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내에 있는 그런 우리가 전산실에서 아주 절대적인 전 세계적인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네. 그 SAP와 오라클이 중간에 좀 충돌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오라클도 오라클 나름대로 따로 사업을 하고 있고 SAP도 따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 그 이후에는 클라우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라클이 계속해서 클라우드적인 그런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통신이라든지 이런 쪽의 기술을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게 우리가 소프트뱅크죠. 소프트뱅크와 함께 오픈AI와 함께 하나의 이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 미국 내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라고 5천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했었죠.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게 네. 일종의 소프트뱅크의 트럼프한테 주는 선물이자 그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 오라클이 좀 더 주목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2월 말이었을 거예요. 2월 말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엔비디아의 칩을 어느 정도로 이제 구입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실제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네. 앞으로 사업이 확장되겠구나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이번에 실적 발표도 그렇고 지난번 실적 발표도 그렇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런 어닝에 있어가지고 매출에 있어가지고 약간씩 이제 컨센서스가 미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 봤으면 EPS가 현재로서는 4% 정도 미달을 했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한 1.7% 정도 이렇게 조금 이 쇼크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주가가 하락은 하고 있지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1, 2%대 하락이라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최근에는 약간 어닝 쇼크면 한 8%, 10% 떨어지는 것 비해서는 현재 시장에서는 빠질 만큼 빠졌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스타게이트는 이제 5년 동안, 4년 동안 하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긴 시계열로 팔로우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말로만 회자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실계약이 체결되거나 이지한 대표님 예. 순항한다라고 한다면 오라클도 얼마든지 주가가 다시 튀어오를 이런 저력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력은 있다라고 봐야 되죠.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오라클에 대했던 기업 가치가 일단 변했고 이 가도기에서 오라클이 어떤 기업이냐를 놓고 주가의 밸류를 좀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은 조정을 받는데 최근에 이제 오라클에 대한 평가는 모멘텀은 일단 변화는 가도기고 근데 밸류가 지금 싸냐라고 하면 사실 밸류는 약간 애매한 위치.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가가 단기와 장기가 많이 이제 교차가 좀 되고 있죠. 근데 저도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AI 모멘텀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끝나는 모멘텀이 아니기 때문에 모멘텀이 변하는 기업 가치에 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기회 요인은 좀 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오라클에 대한 평가가 좀 바뀌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오히려 밸류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라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가격대부터 좀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수가 이게 위아래로 변동폭이 크고 할 때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초연하게 갈 수 있는 뭐 이른바 경기방어주에 대한 관심도 크잖아요. 뭐 우리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코카콜라가 뭐 대표적이긴 한데 이런 경기방어주에 대한 혹은 뭐 배당이 좀 높은 이런 배당주에 대한 거를 포트폴리오에 담는 전략은 이런 시기엔 어떻다고 보세요, 이지한 대표님? 일단 이제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멘텀에 의한 투자자들도 있지만 펀더멘탈을 분명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지금은 이제 경기 방어업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헬스케어나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인데 최근에 코카콜라는 이 필수 소비재에 들어간다라고 분류를 하지만 사실 성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코카콜라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문제는 이제 가이던스도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성이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라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탄산음료의 위기가 오히려 코카콜라한테는 메인 제품에 이제 몰리는 또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변동성이 너무 큰 종목들의 장기 투자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도 좀 유효하고 최근에는 이 펀더멘탈의 안정성과 그리고 성장성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코카콜라가 반드시 성장이 없다라는 관점을 조금만 떨쳐버리시면 좋은 기회도 찾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우리 뭐 흔히 얘기하는 경기방어주, 배당주, 미국의 뭐 전통적인 경기방어주들 많죠. 뭐 통신 업종에서는 버라이즌 같은, 혹은 뭐 음식료 업종에서는 맥도날드 뭐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경기방어주로 꼽히죠. 자, 계속해서 저희가 미국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속속들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테이버 프리마켓 이후 체크 포인트 짚어주시죠.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인덱스가 반등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는 날이다. 말 그대로 지금 시장이 매크로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백악관의 발언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이슈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조금은 현재로서는 바라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표에 대해서, 그리고 지표 이후에 시장에서 나오는 특히 졸트라고 하는 그런 고용 보고서가 만약에 졸트가 한 700만 대 혹은 700만 대 밑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채권 시장으로 수급이 확 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한 번 투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은 고용 데이터 좀 집중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서 오라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밸류 얘기를 해주셨어요. 애매하다라고. 오라클? 네. 아까 근데 의심했던 왜 네, 그러냐 그러면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경기 방어조도 마찬가지고 오라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가장 많이 떨어진 기업들을, 가장 많이 떨어진 섹터가 M7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M7을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M7을 좀 더 있다가 좀 더 떨어졌을 때 들어갈 것이냐. 왜냐하면 하락폭이 큰 기업들이 안 좋아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고, 그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이 반등한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빠졌던 주도주가 가장 강력하게 반등하는 게 결국 시장의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투자로서 뭔가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나스닥, 빅테크가 어느 타이밍에 반등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빅테크를 내가 어느 속도로 분할 매수를 할 건가에 대해서, 그리고 오라클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엔비디아나 메타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을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다양한 또 의견을 드렸고요. 또 프리마켓 시장 이후에 체크 포인트까지 짚어드렸습니다. IS의 이지환 대표, 테이버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그널 포커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유럽의 방위 체계는 또 새롭게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럽, 일본 이런 동맹과 우방국들에게도 방위비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죠. 자국 우선주의가 팽창되는 가운데 주요 국가들의 군비 경쟁도 여전합니다. 자, 오늘 국가전략연구원 김대연 연구위원과 함께 글로벌 방위 산업의 현재와 미래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대외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 글로벌 방산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커졌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일단 이유를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네. 세계 각국이 사실 이제 안보 불안감을 확실하게 느끼게 됐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로키드 마틴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로키드 마틴의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F-16 전투기가 있어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한 4,300여 대가 팔려서 베스트셀러 전투기로 꼽히는데, 네, 이 러우 전쟁 발발 전만 하더라도 보통 이 전투기를 인도하는데 2년, 3년 정도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번호표를 뽑고도 4년, 5년 기다려야 돼요. 그 정도로 정도 수요가 많다. 수요가 많고, 또 한 가지로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 붕괴가 지금 한번 왔었기 때문에 네. 그런 중요 구성품의 그런 납품 같은 것들도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당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가겠네요? 예, 많이 올랐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보통 이제 F-16이 뭐 5천만 불 정도 했다 그러면 네. 지금은 거의 뭐 7천만 불까지 될 정도로 많이 올랐죠. 1,000억에 예. 육박할 정도로 F-16이 사실 아주 최신 기종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렇게 올랐다라는 거는 어쨌든 전쟁이 곳곳에 있고 예. 관련된 수요들이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네. 거는, 지금의 이제 요즘 다시 이제 방산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면서 기존 동맹국들의 관계가 다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기존 동맹국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만약 전쟁이 나도 어쩌면 미국이 안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팽배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더 무기를 사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좀 방위 산업이 좀 주목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젠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이에요. 사실상 거의 강제적으로 지금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전쟁이 끝난다. 이거는 무기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잘 보면 우크라이나전에 관련돼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둘이 싸우고 있지만 사실 그걸 가장 가까운 데서 지켜보는 건 유럽 국가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제 K방산 뭐 어느 업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이제 유럽에서 세일즈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유럽 각국이 갖고 있는 공포 중에 하나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전이 종전이 되더라도 푸틴이 또 한 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를 많이 갖고 있다 그래요. 네. 그게 빠르면 3년, 어쩌면 5년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럽의 많은 그 외교안보 싱크탱크들도 그런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따져 보면 전쟁이 끝났다고 해도 어쩌면 다음 전쟁이 기다릴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의 완충지 역할을 했었고 우크라이나는 자국 안보를 위해서 나토에 가입하길 희망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전쟁도 살짝 밀려나는 상태에서 종식이 될 것 같고 나토 가입도 힘들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좋아질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두 번째 전쟁을 또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폴란드가 22년도에 대규모로 우리나라 무기들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들여갔죠. 네. 다음 대상이 폴란드가 될 수도 있고 아. 아니면 발트 3국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유럽이 지금 긴장하는 이유는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재침공 가능성을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사실 제조업 강국하면 독일이죠. 예. 독일은 뭐 과거 불운한 역사지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당시에 대단한 무기 체계를 보여줬었고 그런 독일이 사실 오랫동안 잠자코 있다가 최근에 이 재정 확장에 대한 정책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법령 개정까지 나서서 재정을 확장하고 이 얘기는 국방비도 상당 부분 증대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독일이 깨어나고 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가장 그걸 지금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만약에 다음 전쟁을 일으키면 만약에 정말 미국이 도움을 안 준다 그러면 네. 독일, 영국, 프랑스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독일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하면 떠오르는 게 전차군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전차군단 유명한 닉네임이죠. 예. 92년도에 동서독이 통합을 했을 때 전차가 한 3,000대 이상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차가 300대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기도 많이 모자라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모병제를 독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력도 모자라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국방비를 만약에 증액을 한다 그래도 첫 번째 문제가 그러려면 이제 징병제를 다시 해서 많은 군인원을 늘려야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생산, 특히 이제 무기 생산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산업 전환돼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이 정도로 사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게 지금 자신들의 외교 안보 상황을 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미국은 어쨌든 국방비를 줄이잖아요.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미국과 직접적인 교역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 1위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국방비를 줄인다라는 건 전 세계 방위 산업에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은 아닌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기존 동맹국들과의 여러 가지 외교 안보 부분에서 파열음을 내기 시작하면 네. 이제는 각자 도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례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내 방위 산업을 키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무기를 구매할 때도 유럽 내에서 만들어진 무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사실 미국이 국방비를 줄인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국방 효율화를 한다라는 표현이 좀 적합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국방 효율화. 그래서 사실 미국이 지금 국방비를 사실 1,000조 넘게 쓰고 있는데 네. 낭비되는 부분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 국방부가 하는 정책들을 잘 보시면 네. 기존의 메이저 업체가 아니라 새로운 국방 스타트업들을 계속 발굴해내고 있어요. 아,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이 전통적인 방위산 업체들이 아니고 그래서 요즘 떠오르는 업체가 이제 안두릴, 이피러스 이런 업체들이 막 계속 떠오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기존 업체들이 사실은 과거 80년대만 하더라도 메이저 업체가 한 10개 이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국방비가 줄면서 이제 인수합병하면서 지금 한 3, 4개로 줄었는데 네. 이 업체들이 사실상 이제 갑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깨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사실 미 국방부가 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약간 그런 추세에 발맞춰 간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방위 산업 분야에도 여러 분야가 있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도하면서 전쟁의 새로운 전술이라든지 양상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대표적인 게 드론인 예. 거죠. 아, 이 드론을 이용해서 무인화된 전투가 이렇게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됐잖아요. 최근에 방위 산업 분야에서 어떤 분야가 주목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핵심은 역시 인공지능이죠. 아, 지금 사실 이제 방위 산업 특히 이제 무기 체계에도 네. 다양한 인공지능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로는 앞서 이제 드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드론이 지금 활개를 치다 보니까 이제 주목을 받는 섹션 중에 하나가 자, 그럼 드론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대드론 장비들을 만든 업체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 드론뿐만 아니라 그 드론을 잡기 위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비행기 잡는 방공망이 발전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네. 대드론 장비들을 만든 업체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로 이제 사실 어느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구 절벽이 오다 보니까 군 병력이 감소가 돼요. 그러면은 그 상당 부분을 무인 체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무인 체계를 만드는 업체들, 크게 이제 세 가지 업체들이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즘 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글로벌 방위 산업도 하나의 산업이라는 영역으로 보면 무궁무진하게 팽창하고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연구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리마켓 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